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요새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평창유감이라는 이 랩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작곡, 작사,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필명으로 벌레소년이라고 불리는데, 이 벌레소년의 정체가 누구냐 궁금하던 차에 미래한국, 이 미래한국 잡지입니다. 미래한국의 박주연 기자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미래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저는 70대 초반입니다만은 감탄했습니다. 2030 세대에 속한답니다. 이분은 2030 세대에 속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히 밝히지는 않고 2030 세대인데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리고 반종북주의자고 안티 막시스트고 안티 페미니스트다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정치의식이 매우 예민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생각도 한번 보태볼까 합니다.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이 이메일 인터뷰가 상당히 깁니다. 본문은 미래한국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에 대해서, 이 가사가 상당히 직격탄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는 평양올림픽 난 싫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아마 5060 세대가 아니고 4050 세대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고, 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니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평양올림픽 싫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우리 국민의 땀보다 북한 선수가 더 중요해?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대체 왜 북한이 당당합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랩송은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서 그걸 읽으려면 별도로 이 가사를 확인해서 봐야 합니다. 이 가사에 대해서 이 벌레소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는 단순히 올림픽 단일화 팀 문제만이 아닌 반복되는 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결국 운동권 좌파들의 잘못된 국가관과 민주주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에서 적절히 깊이를 조절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운동권 좌파들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관과 민주주의관이 잘못됐죠. 운동권 좌파는 우선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법 질서를 가볍게 봅니다. 민주주의관은 어떠냐 하면은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편이 집권하고 멋대로 하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을 싫어합니다. 국민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뭐 민중이라든지 사람이란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자기 편, 민중이라고 분류되는 자기 편의 이익만 대표한다.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을 이 박주연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2030 세대는 문재인 정부를 끌고 가는 추축 세대 586 운동권 세대와는 다르다는 분석을 하는데 2030 세대로서 동의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벌레소년은 2030 세대를 보면은 탈이념화가 심한 편이면서도 상당히 이기적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희망이란 걸 별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 세상이 좋아져 본 적도 없는 그들 세대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들이밀 수 있는 잣대라고는 윗세대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더 엄격한 감시 속에
더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경험뿐이죠. 결국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관습에 강하게 저항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규율화나 올림픽 단일화 문제처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도 들어가고 취업도 한 탓으로 해서 한 덕분인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공정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바로 여자 아이스 하키팀 단일팀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을 희생시키고 북한 선수를 우대하는, 여기에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60 세대에 대해서 4050 세대입니다. 4050 세대 40대 50대죠. 여기서는 586 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화염병이나 던져가며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논문 표절이 당연하던 586 세대들에겐 이러한 사고방식과 여러 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도 학연, 혈연, 지연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해도 과연 똑같이 과정의 공정함을 주장할지는 미지수지만요. 이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세대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은 여전히 진행 중인 민주화 과정의 공정함과 민주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86 세대는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잘못된 방법들에 대해 역사적인 미화로만 해소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허위 사실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방법마저도 민주화라는 결과 속에 모두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의 도덕적 책임과 반성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이 대목이 아주 핵심적인 586 세대, 옛날에는 386 세대로 불렸습니다만 1980년대 대학교를 다니면서 좌익 이념에 휩쓸렸고 그 좌익 이념을 민주화란 말로서 덮었던, 그래하여 지금은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이 된 586 세대의 허위의식을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참 힘듭니다. 자신들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것을 듣기 위해서 역사적 미화로 나온다. 즉 민주화라는 말로서 거짓말도 합리화하고 무능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벌레소년의 이 시사 논평은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그들의 주장이 퍼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수정주의 역사관을 악용한 마르크시즘이 대학가에 침투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은 지금의 대학생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 동기와의 조별 발표 점수가 똑같이 분배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마르크시즘보다는 페미니즘이 주입되는 게 더 빠를 정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030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민족주의를,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운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이 이른바 586 세대, 지금 4050 세대와도 다르고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이 기성 6070 세대라고 할까요? 60대 이상 세대와도 다릅니다. 이 벌레소년은 왜 통일을 싫어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 주민 2,500만의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예산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도 걱정되거니와 중국, 러시아와 군사 경계선이 맞닿게 되는 문제로 인해 여성까지 징병될 수 있고 군사비도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등 예산 지출 관련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금의 젊은 층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한국의 이 자유진영에 속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2030 세대가 통일을 어떻게 보느냐. 통일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 그리고 군사화가 더 강화된다. 두만강, 압록강이 국경이 되면은 중국, 러시아와 대치하게 되니까 여성까지도
군대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030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은을 경멸합니다. 김정은을 경멸하는데 이 정권은 그 김정은에 굴종하고 있다. 이것이 이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 등의 벌레소년의 이야기입니다. K-팝 등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기성세대보다 높아진 젊은 층에게 김정은의 협박이나 무력 도발 등은 너무 촌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방식이고, 더 나아가 남녀 평등을 외치는 요즘 젊은 남녀 간의 민감한 소재 중의 하나가 바로 군대인데, 결국 징병의 원인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므로 거부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은 결코 온건하게 생각될 여지가 젊은 층에겐 전혀 없는 셈이죠. 이 김정은을 상대로 해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할수록 촌스럽고 아주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현 정부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뭘 하다가는 2030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웃음거리가 된다. 같이 리틀 로켓맨 비슷하게 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불레소년이 평창 유감이라는 랩송을 만든 불레소년 인터뷰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 이 불레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젊은 층만을 희생시키는 정책들로 젊은 층들의 이탈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벌레소년은 젊은 층을 희생시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느닷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최저임금을 폭등시킨다든가 하는 정책은 그저 감상적인 목표만 있을 뿐 현실 속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아예 기회마저 없애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갈 곳이 없는 젊은 층들이 의존했던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발표로 가격이 요동치고 젊은 층들은 직접적 피해를 보고 말았죠. 안 그래도 분노할 상황인데 올림픽 선수단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과정의 공정함보다는 불명확한 평화라는 결과를 앞세운 권력 남용을 해대니 이에 대해 더 이상 젊은 층들 그리고 국민들이 참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스 하키팀의 여성 멤버들이 개개인의 사연도 기고했고 엄청 고생해서 얻은 출전 권한을 정부가 마음대로 제한시켰다는 점,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확인코자 했던 땀의 결실, 그 순수한 과정의 아름다움을 역겨운 종북주의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젊은 층들이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문학적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확인코자 했던 땀의 결실, 그 순수한 과정의 아름다움을 역겨운 종북주의가 차지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어땠던가요? 보수가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물으니까 불레소년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잘못했을 뿐이죠. 잘못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판사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로 홍수 피해로부터 안전을 만들었고 농민들이 편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기반까지 만들었죠. 그걸 지금의 정부가 다 망치고 있지만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환율 스와핑으로 뛰어난 환율 타격을 최소화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2008년의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알려진 UAE와의 원전 수주 계약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위의 돈을 벌어오는 동안에 현 정부는 조 단위의 돈을 공무원 늘려서 날릴 생각을 하니 참 대비가 많이 되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조 단위의 돈을 벌어왔는데 이 정부는 조 단위의 돈을 날리는 생각만 한다. 박근혜 정권은 코레일 노조를 타파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시켰습니다. 노조의 과보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조 법의 노조화나 통진당 해산을 통해 부당한 목적을 가진 카르텔에 대항해서 정의 구현을 잘 해내기도 했죠.
국가 신용 등급도 일본보다 높기도 했고 대학 등록금 인상률도 제일 낮은 정부였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생들한테는 가장 부정적인 대통령이라는 게 함정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했느냐에 대한 이 분석도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언론기관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사평론가의 분석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는 미온적 대처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방식은 침묵 정치와 양자 태길 전략으로서 시끄러운 운동권 좌파들에겐 아주 효율적인 방법들이긴 했으나 단 한 번이라도 침묵이 묵인으로 인식되는 순간엔 정치판은 그야말로 집단 리치를 향한 광란의 파티장이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결국 구판까지 벌렸다는 수준으로 광란이 벌어지는 단계로 갔을 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침묵 정치에선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이런 전략이 통할 때도 있었지만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침묵이 통하지 않았다.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순실과의 관계도 비난의 대상일 수 있겠으나 태블릿 PC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박과 해명을 했었다면 탄핵까지 갔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순실만도 못한 정부에서 살고 있는 게 그나마 보수 진영에선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패를 논하기엔 알아서 더 실패해주는 좌파 정부가 있으니까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 정부보다 더 실패해주는 좌파 정부가 있으니까 보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평창유감에는 욕설이 들어 있습니다. 욕설이. 그 욕설을 뭐 애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치사한 욕설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욕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블레소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더러운 솔직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러운 솔직함은 다양한 반론을 허용하고 그 반론에 대응하는 또 다른 팩트와 논리를 통해 얻는 정보가 꽤 많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의 극단적 자유는 선순환됩니다. 물론 아닌 글이 더 많지만요. 아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면 욕설이 많아요. 욕설이 많은데 그 욕설을 또 반박하는 다른 욕설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론은 대충 사실 중심으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블레소년의 주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의 극단적 자유는 선순환이다.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허용해버리면은 거기서 걸러진다. 결국 사실이 살아남는다.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욕의 생산성인지 욕설의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솔직함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솔직함은 다양한 반론을 허용하고 그 반론에 대응하는 또 다른 팩트와 논리를 통해 얻는 정보가 꽤 많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의 극단적 자유는 선순환됩니다. 선순환됩니다. 2030 세대한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2030 세대가 많아지면은 그게 또 성장하면서 이 교양도 갖추고 애국심도 가지면은 이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한국의 공산화는 불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인터뷰였습니다. 미래한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